수십 년 동안 전 세계를 흔들어 놓은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 경제의 검은 점으로 남았고 투자자들을 지금까지도 공포에 빠뜨리는 사건. 모든 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시작됐다. 집값이 계속 오르자 수백만 명이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심리로 대출을 끌어다 집을 샀고, 누군가는 아예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은행은 어차피 집값은 오른다는 믿음 아래 대출을 말도 안 되게 쉽게 풀어줬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집값이 꺾였고 버블은 터졌다. 가격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더 이상 빚을 감당하지 못했고 연체와 부도가 폭발했다. 그 결과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집격탄을 맞았고 어떤 곳은 파산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미국에서 끝나지 않았다. 전 세계로 퍼지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개인 금융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도 정말 비싸고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한번 제대로 뜯어본다. 그 과정에서 탐욕이 어떻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투자에서 어떻게 냉정함을 유지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교훈을 뽑아보자. 그리고 한 가지, 이 영상은 여러 자료를 조사해 정리한 내용에 더해 내 개인적인 관점과 해석도 섞여 있다. 혹시 틀리거나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알려줘. 이야기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다. IT 혁명이 터졌고 윈도우 95 같은 상징적인 사건도 그 시대를 대표하지. 월가에는 기술주 투자 열풍이 불었다.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는 기대감으로 돈이 몰렸고 투기와 과열도 함께 커졌다. 하지만 불길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다. 9월 10일 테러, 그리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이어진 붕괴와 충격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깊게 다루고 오늘은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자. 시장이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뭘 하냐? 안전자산을 찾는다. 대표적으로 미국 국채. 당시 미국 국채 수익률이 대략 6.5% 수준으로 매력적으로 보였고, 그래, 불안할 땐 국채지 분위기가 강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국채에만 쌓여 있는 게 국가의 부는 아니라는 거다. 경제가 진짜 성장하려면 돈이 시장으로 흘러야 한다. 기업에 투자되고 소비로 돌아야 한다. 특히 민간 기업이 활발히 움직이려면 자금이 풀려야 한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03년 사이 미국 연준의제는 금리를 계속 낮췄고 2003년 중반에는 10%까지 떨어뜨렸다. 목표는 명확했다. 소비를 늘리고 투자와 사업 활동을 살려서 경기 부양. 금리가 내려가면 뭐가 벌어지냐? 사람들이 더 많이 빌린다. 더 많이 빌리면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투자한다. 경제는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면 국채 투자 매력은 떨어진다. 예전엔 안전하게 6%대였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굳이가 된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돈은 새로운 목적지를 찾는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경제는 활기를 되찾는 듯 보였고 투자자들의 시선도 기술주 환상에서 벗어나 절대 안 떨어진다는 자산으로 이동했다. 그게 뭐냐? 부동산이다. 미국에서도 집 한 채는 인생의 기본 같은 인식이 강했고 낮은 금리는 사람들에게 지금 집 사도 된다는 확신을 줬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으로 달려가 모기지를 받기 시작한다. 모기지는 간단히 말하면 이거다. 대출받는 사람이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못 갚으면 은행이 그 담보를 가져간다. 미국에선 집을 사기 위해 빌리고 그 집 자체를 담보로 잡는다. 즉, 집을 얻고 바로 그 집을 담보로 잡는 구조. 그래서 당시엔 이거 안 하는 사람이 바보다 같은 분위기까지 생겼다. 대출 과정도 전형적이다. 은행은 소득이 안정적인가, 신용기록이 괜찮은가 같은 걸 본다. 그리고 담보가 있으면 큰 돈을 빌려준다. 그 담보가 바로 새로 산 집인 거지. 원금과 이자 기간에 맞춰 갚고 못 갚으면 집을 뺏긴다. 원래라면 이건 정상적인 신용시장 구조다. 문제는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대출 수요가 폭발했다는 것. 10년 가까이 가난한 사람도 집 사고 부자는 더 큰 집 사고 중개업자는 수수료로 돈 벌고 시장은 파티 분위기. 그리고 은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은행은 대출 계약서, 즉 채권을 자산으로 쌓는다. 그걸 그냥 들고만 있지 않고 금융상품으로 포장해서 투자자들에게 팔아버린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MBS다. MBS는 Mortgage Backed Securities, 주택담보대출로 뒷받침되는 증권. 쉽게 예를 들어보자. 은행 A가 50명에게 모기지 대출을 해줬고 총액이 1,000억이라고 치자. 50명은 매달 이자를 은행에 낸다. 그런데 은행이 계속 대출을 해주려면 자금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은행은 이 50개의 대출을 한데 묶어 MBS라는 상품으로 만들고 잘게 쪼개서 투자자들에게 판다.
투자자들은 매달 일정 수익을 받고 은행은 현금을 확보해서 또 대출을 내준다. 이게 엄청 매력적으로 보였다. 은행이 뒤에 있고 매달 이자도 들어오고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데? 수요가 폭발했고 가격도 뛰었다. 은행은 그럼 더 만들자가 된다. 하지만 AMBS를 더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 더 많은 대출자다. 더 많은 모기지 계약이 필요해. 그런데 문제는 정상적인 기준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많다는 거다. 그럼 은행은 어떻게 했을까? 기준을 낮췄다. 바로 서브프라임 대출, 부실 가능성이 높은 대출을 뿌리기 시작한 거다. 신용점수 낮고 소득 불안정하고 신용기록이 엉망인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준다. 핵심은 이거다. 은행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대출 문턱을 낮춘 것. 그 결과 신용시장은 폭발했고 원래 대출 못 받던 사람까지도 쉽게 돈을 빌려 집을 샀다. 대출이 늘면 모기지가 늘고 모기지가 늘면 MBS가 늘고 돈이 더 들어오고 완벽한 버블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시스템은 더 나아간다. 은행들은 MBS만 팔지 않았다. CDO를 만들어 판다. CDO는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각종 부채를 한데 섞어 다시 포장한 상품이다. 이걸 설명할 때 영화 더 빅쇼트 비유가 딱 좋다. 만약 내가 셰프인데 금요일에 남은 생선이 너무 많아. 원래라면 버려야 해. 근데 버리면 손해니까 주말에 그 생선들 다 넣고 향신료 왕창 넣어서 해물캉 스페셜로 내놓는다. 손님은 맛있게 먹고 그 생선이 며칠 된 건 모른다. 배탈 나면 그건 손님 운이지. CDO가 딱 그 느낌이다. 팔리지 않거나 질이 나쁜 MBS까지 섞어서 다시 상품으로 만들고 위험도에 따라 트렌치, 구간로 나눠서 판다. 트리페이부터 CCC까지. 겉으로는 등급이 있으니 안전하다처럼 보이게 만든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터진다. 그럼 누가 이걸 제대로 평가하고 경고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원래 그 역할이 신용평가사다. 그런데 신용평가사들이 은행과 이해관계로 엮이면서 많은 AMBS/CDO가 실제 위험보다 훨씬 높은 등급을 받았다. 서브프라임이 섞인 CDO가 AAAA를 받는 상황까지 나왔다. 미국 국채와 비슷한 수준의 최상급으로 포장되는 거다. 결국 시장 전체가 집값은 안 떨어진다는 집단 최면에 걸렸고 투자자들은 그 안개 속으로 돈을 들이부었다. 당시 미국 부동산 시장은 이런 구조였다. 나무 막대기 탑을 상상해봐. 위쪽은 최페이 같은 겉보기 안전한 상품들. 근데 바닥, 즉 기초는 뭐냐? 서브프라임 같은 질 낮은 대출, 리스크 큰 대출이다. 기초가 썩어 있는데 탑을 더 높이 쌓은 거야. 그럼 언젠가 무너진다. 그냥 시간 문제다. 그리고 그 시간이 왔다.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과열을 잡으려고 2004년 1%에서 시작해 금리를 올렸고 2006년 중반엔 5.25%까지 올렸다. 이게 나비 효과가 된다. 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바로 흔들린다. 갑자기 월 상환액이 확 뛰고 집값은 떨어지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은 집을 내놓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연체한다. 은행은 압류하고 싸게라도 팔아 회수하려 한다. 압류 매물이 폭증한다.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고 집값은 더 떨어진다. 악순환이 시작된다. 숫자도 무섭다. 2001년 1,600억 달러 수준이던 모기지 관련 부채가 2004년 5,400억으로 2007년엔 1조 3천억 달러 수준까지 커졌다는 식의 추정이 나온다. 그리고 2008년 3분기쯤엔 미국 주택시장 가치의 절반 이상이 대출 기반이고 그중 상당 부분이 부실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집값이 붕괴하니까 은행이 받던 현금 흐름, 그러면 MBS나 CDO 투자자에게 지급할 돈도 막힌다. 투자자들은 공포에 팔아치우고 가격은 폭락한다. 돈이 증발한다. 그리고 결정타. 리먼 브라더스. 파산. 미국 사위급 투자은행이 무너졌다. 이 사건은 글로벌 금융의 공포 스위치를 눌러버렸다. 은행들은 서로를 못 믿기 시작한다. 금융시장은 신뢰로 돌아가는데 신뢰가 깨지면 시장 자체가 멈춘다. 대출이 얼어붙고 기업이 자금 조달을 못하고 생산이 줄고 해고가 늘어난다. 여기서부터는 미국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가 된다. 통화 가치가 흔들리고 안전자산으로 돈이 이동한다. 당시 한국 원화가 큰 폭으로 약세를 보였다는 이야기처럼 각국 시장이 동시에 흔들린다. 대형 금융사들도 줄줄이 무너진다. 워싱턴 머추얼은 붕괴했고 머릴라이치스는 2008년 9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되며 파산을 피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증시는 더 처참했다. S&P 500, FTSE 100, 니케이지 125, 전 세계 지수가 깊게 추락했다. 예로 S&P 500은 2007년 10월 약 1565에서
2009년 3월엔 약 676 수준까지 내려가며 반토막 이상이 났다는 식의 수치가 널리 인용된다. FTSE 100은 정점 대비 크게 하락했고 니케이 22호 역시 강한 하락을 겪었다. 시장은 공포에 질렸다. 기업은 자금이 막히고 매출이 줄고 비용을 줄이려고 사람을 자른다. 미국에서는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은행들도 수십, 수백 개 단위로 문을 닫았다는 통계가 나온다. 스페인 같은 곳에선 청년 실업률이 30%를 넘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글로벌 위기라는 말이 그냥 과장이 아니었다. 그럼 미국 정부는 뭐 했냐? 개입했다. 대표적인 게 위기가 더 확산되는 걸 막고 시스템 붕괴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정신적 후유증, 즉 부동산 버블 트라우마는 오래갔다. 실제로 완전히 회복되는데 10년 가까이 걸렸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 이유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뽑아야 할 교훈은 뭘까? 첫째, 은혜는 신뢰로 돌아간다. 신뢰가 깨지는 순간 시스템은 멈춘다. 2008년은 소수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얼마나 빠르게 전 세계로 전염되는지를 보여줬다. 둘째, 리스크 관리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대출 기준이 무너지면 그 대가는 결국 시스템 전체가 치른다. 자본, 유동성 규제, 감독, 투명성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불투명하고 평가가 왜곡되면 안전해 보이는 폭탄이 된다. 셋째, 신용의 양면성을 절대 잊지 마라. 신용은 경제를 키우지만 과하면 경제를 부순다. 이건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이야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 사건을 두고 누구 한 명만의 잘못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본다. 대출을 무리하게 받은 사람도 있고 리스크를 알고도 팔아버린 기관도 있고 등급을 왜곡한 평가사도 있고 정책의 구멍도 있었다. 결국 대부분은 사람들의 방심과 탐욕이 쌓여서 터진 거다. 정리하자면 2008년 위기는 낮은 금리와 느슨한 대출 기준, 서브프라임 모기지 확대, MBS와 CDO 같은 복잡한 상품의 확산, 그리고 왜곡된 신용평가와 과신이 겹치면서 만들어진 폭발이었다. 버블이 꺼지자 금융기관이 무너지고 실물 경제까지 흔들리고 실업과 불황이 전 세계로 번졌다. 그리고 미국과 각국 정부는 대규모 구제와 부양책으로 시스템을 겨우 붙잡았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소비자라면 감당 가능한 소비를, 투자자라면 탐욕 대신 리스크 관리를,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한 결정이 사회 전체에 미칠 파급을. 결국 우리 모두가 이 경제에 톱니바퀴고 그 톱니바퀴가 건강해야 시스템도 건강해진다. 저는 범증이었고 이 영상은 여러 자료를 조사해 정리한 내용이라 혹시 부족하거나 정정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 안녕.